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정치의 쟁점과 과제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문제와 개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은 무엇이냐라고 그러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헌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규범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는 대부분 다 헌법을 가지고 있고 그 헌법 아래서 헌법 하에서 소위 그 선거도 실시가 되고 또 각종 정치 질서가 소위 유지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과연 민주주의 국가냐 또는 독재 국가냐 그런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헌법이 설령 민주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규범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지도자에 의해서 헌법이 왜곡돼서 소위 지켜지는 경우의 경우는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헌법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조직과 통치작용을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간에 그 헌법은 그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러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헌법은 형식적 의미와 소위 그 실질적 의미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형식적 의미는 헌법은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관계없이 헌법이라고 그러는 이름을 가진 규범으로서의 성문 헌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성문 헌법인데 성문 헌법의 경우는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관계없이 헌법이라고 그러는 이름을 가진 기본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치 질서 또는 사회 질서 등 모든 것을 규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문 헌법 국가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국은 헌법이 없다라고 그러는 의미에서 나타내는 것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성문 헌법이 아니고 하나의 불문 헌법으로서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러한 정치적인 전통에 따라서 소위 영국이 운영되고 있다 또는 통치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한국의 헌법은 1948년 지금 현재 헌법을 이야기합니다.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돼서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 17일을 매년 제헌절로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차례가 개정되었으며 전문과 총각,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헌법,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의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30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헌법은 지금까지 9차례 개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헌법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뭐냐? 규범의 형식과 관계없이 국가의 통치 조직, 작용의 기본 원칙에 관한 규범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정당법, 선거법 등의 법률과 관련 명령 규칙, 헌법적 관습 등 명칭과 존재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율하는 모든 규범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 조직, 작용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하나의 근본법이며 또한 최고의 수권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특정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핵심적인 가치를 담은 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헌법의 유형은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경성헌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및 제정의 절차는 일반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의 절차보다 까다로운 것을 우리가 경성헌법이다.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일반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제정, 개정하게 되는 반면에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개정되도록 제한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은 헌법 128조입니다.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의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헌법 제1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성헌법은 헌법의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보다 아주 어려운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또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은 경성헌법에 해당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의 경우는 세 개의 절차를 거쳐서만이 소위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가 있어야지만이 헌법을 소위 제한할 수가 있고 개정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제한된 개정안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찬성을 받을 경우는 국민투표에 붙여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을 때만이 헌법으로서 확정이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연성헌법은 헌법의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와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성헌법은 경성헌법보다는 헌법의 개정 절차가 비교적 쉽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헌법이 경성헌법으로서 개정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 것은 헌법은 가장 중요한 그 나라의 국가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일반 법률과 같이 쉽게 개정과 또는 폐지라든가 그런 것을 쉽게 할 수 없게 만든 것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정헌법 제9차 개정헌법의 전문은 어떠한 것이냐라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문은 그 나라의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은 그러한 그 요약문이다. 따라서 그 전문에 의해서 전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나라의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뭐냐, 이 나라의 정치적인 전통이 뭐냐, 또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질서가 무엇이냐라고 그러는 것이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 전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나라의 정치 구조 같은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생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 전문을 읽어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해야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이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헌법은 3.1운동의 정신과 상해 임시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통과 이승만 독재를 소위 무너뜨린 4.19 학생혁명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헌법 전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측면에서 보면은 3.1운동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제 치하에 있었던 임시정부와 4.19 학생 민주 운동은 정말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사건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그러는 것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균등,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또 동시에 대한국민의 소위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고 안으로는 균등한 국민생활 그리고 또 인류 공영에 소위 이바지하는 소위 세계주의적 글로벌리즘의 소위 표시도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 전문은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헌법 요약은 아마 헌법에서 전문과 더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앞에 몇 개 조항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그러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있었던 소위 임시의정원에 의해서 반포된 헌법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러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소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장관 또는
법관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부터, 특히 소위 유권자로부터의 소위 그 권력이 나온다라고 그러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되는 요건은 소위 법률로서 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그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사람에서 난 국민은, 사람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일정한 기간 산다, 또는 영국에 와서 사는 경우에도 거기서 만약에 자녀를 출생하게 되면은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토에서 나게 되면은 미국 국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여러분들의 자녀는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 이중 국적을 일정한 기간 갖게 되고, 지금 법에 의하면은 18세가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의 자녀는 미국 국적을 택할 것이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택할 것이냐라고 그러는 것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국적을 택했다라고 그러면 미국 국적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는 것. 비록 설사 외국에 살고 있는 소위 그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그러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이 영향을 미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보호해줘야 될 의무를 국가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에 가서 여행 중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연락하는 게 그 지역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화를 해서 연락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지금 상황에 있으니까 나를 보호해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이거 역시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반도다라고 그러는 것은 일단은 남한과 북한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속도서는 울릉 독도와 같은 그러한 그 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통일은 안 됐지만은 일단 그 헌법에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공식적으로 한반도, 남한과 북한 통틀어서 이것을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또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하나의 국가로서 유엔에 가입돼 있고 또 북한도 역시 하나의 국가로서 유엔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속 도서는 이제 독도 같은 경우가 항상 소위 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독도는 우리의 영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서 소위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고 그리고 또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해서 무력 통일이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라고 그러는 것이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을 침략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라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또한 외국을 침략하지 않는 평화적인 국가라고 그러는 것을 헌법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의 본래의 사명은 대한민국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에 소위 주력해야지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와 같은 것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또 1980년대 중반에 있었던 소위 군부, 신군부의 소위 정치화 등이 사실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군의 쿠데타라든가 또는 1980년대에 있었던 신군부의 정권 장악 같은 경우는 헌법 제5조의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9차 헌법의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과 본문 총 10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총강,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은 국회, 제4장은 정부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우는 제1절이 대통령, 그리고 제2절은 행정부, 행정부의 경우는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장은 헌법, 제6장은 헌법법원, 제5장은 법원, 그리고 제6장은 헌법재판소, 제7장은 선거관리, 제8장은 지방자치, 제9장은 경제, 그리고 제10장은 헌법 개정, 그리고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가져야 될 의무와 권리 등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입법부는 무슨 역할을 하고 또 사법부는 어떠한 그러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그리고 또 경제,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 같은 경우가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헌법 개정의 절차 같은 경우가 지금 제9차 개정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헌법 전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3.1운동 정신과 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임시정부와 헌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라고 그러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2019년에 임시정부 100주년 또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100주년 기념 전후를 해서 우리나라의 3.1운동이 과연 그 당시에 어떠한 것을 표방했고 또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세웠던 임시정부가 과연 어떠한 앞으로의 우리가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어떠한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임시정부 하에서 공표되었다라고 그러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 데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시정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나름대로 건설되는데, 그리고 또 질서를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그 가치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으로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전문에서 보셨지요. 당시 임시정부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중국 상해 프랑스 조계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한성, 서울에 있는 한성 임시정부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러한 그 독립지사들이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를 각각 다른 이름으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모두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치 기구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는 대통령제를 채택했고, 상해 임시정부는 내각제를, 그리고 한성 서울에 있는 임시정부는 집정관 총재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연해주에 있는 대한국민의회는 헌법에 해당되는 기록을 남겨놓지 않고 독립 방식에 대한 실천적 결의문만 남겨놓았기 때문에 헌법에 해당되는 공식적인 문서는 우리가 찾기 못하고 있습니다. 한성에 있었던, 서울에 있었던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23일 서울에서 13개 도 대표 25명이 모여 국민대회를 선포하고 5조의 약법 중에서 제2조에서 정체는 대의제를 채택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 연해주에 있었던 국민의회, 그리고 서울에 있었던 한성 정부보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은 상해 임시정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헌법은 어땠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그러는 취지에서 밝힌 전문과 식계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그리고 식계조로 된 본문으로 된 것인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본 성문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 성문 헌법으로서 상해 임시정부 헌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헌법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전국 대한민국 각 지방 출신의 대표 29명이 모인 가운데서 제1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일종의 국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식계조의 임시헌장을 심의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무원도 인선했고 임시의정원법도 제정해서 결의한 아주 가장 중요한 회의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19년 4월 11일 날 열린 제1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당시에 임시헌장은 조소왕 독립지사가 기초한 것인데 제1조는 민주공화제를 채택한다. 제2조는 임시정부, 행정부와 임시의정원으로 통치기구를 소위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특권 계급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평등 사상을 이야기한 것이죠. 제4조는 기본권에 대한 규정, 제5조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규정, 제6조는 교육, 납세, 병역의 의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국제적인 규약을 준수한다고 그러는 의미에서 당시 국제연합이 아니고 국제연맹입니다. 국제연맹, 리그 오브 네이션에 소위 가입을 한다. 그리고 구왕실을 우대한다. 물론 구왕실이 사실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조선이 망했기 때문에 저기 했지만은 일단 하나의 전통을 나름대로 유지한다고 그런 측면에서 구왕실 우대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제9조는 생명형, 신체형 공창제 폐지 같은 경우고, 그리고 제10조는 국토 회복 후 1년 내에 국회 소위 소집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10조의 경우는 소위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은 1년 이내에 국회를 소집한다고 그러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임시헌장은 국채에서 왕정 복고를 부정하고 민주공화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3.1운동 독립선언에서 나온 그러한 3.1운동의 가치를 규정하는 아주 필연적인 결과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헌법은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의 중요한 하나의 틀을 제시한 것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 이후 국정의 최고 정책 결정 기관으로 내각제를 채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개 조문 중 4개조에 걸쳐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사형제를 폐지하고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는 규정 등은 상당히 진보적인 민주정치 사상의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통치기구에 대한 규정이 다소 소홀한 것으로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우리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임시정부로서는 국토와 국민을 직접 관할하지 못하는 임시정부 성격에서 아마 유리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시헌법은 그 후 1919년, 25년, 27년, 40년, 44년 5차례의 본격적인 개정을 보았는데, 제2차 이후의 것은 단기 결전의 전략을 벌이고, 단기 결전이라고 그러는 것은 임시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한 그러한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독립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끝나기는 좀 어렵다고 하는 판단하에 장기 항전 태세에 적응한 것으로 그 적용 대상을 제외의 광복 운동자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소위 변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시의정원은 1948년 광복 후 1946년 2월 비상국민회의가 소집되어 임시의정원의 직능을 계승함으로써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 이것이 국민의회로 이어졌는데, 임시의정원이 운영되어 임시정부를 통제하는 기능이 부여된 점은 1948년 이후 한국 국회의 역사적 기초로서 중시될 부분이며, 또한 이는 재헌헌법에도 연결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측면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소위 규정한 그러한 헌법, 그리고 임시의정원의 활동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또한 소위 재헌헌법이 개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재헌헌법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제정되었나라고 그러는 제정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재헌헌법의 제정 과정은 1948년 2월 27일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총선거를 실시하되 가능한 지역 내에서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의함으로 해서 재헌헌법이 탄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948년 5월 10일 재헌국회의원 선거가 대한민국 최초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국회의원은 200명을 뽑는 것인데 200명을 선출하는 것인데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서 2명은 제주도의 경우 4.3 사건 등으로 인해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질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주 지역에 배당된 2명의 국회의원 선거는 실시하지 못해서 198명으로 국회의원을 선출 재헌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재헌국회는 이승만을 의장으로 선출해서 헌법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헌법 기초의원은 30명과 전문의원 10명으로 헌법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와 양원제 국회를 기본으로 하고 의원 법률 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한 유진호 전 고려대학교 총장입니다. 유진호 안이 헌법 기초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헌법 기초를 하는 데 있어서 법학자인 전 고려대학교 유진호 총장이 전문의원으로서 기초위원으로서 이러한 의원내각제, 양원제 국회 그리고 의원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주는 그러한 안을 만들어서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은 이승만 국회의장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 정부 형태, 헌법위원회가 의원법률 심사권을 가진 안으로 변경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당시 국회의장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국회의장은 그 당시에 어떻든 국민적 여론이나 또는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분위기 등으로 보면은 초대 대통령에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이 어떠한 그러한 헌법을 찬성하느냐 또는 반대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고, 따라서 당시 소위 내각제와 양원제 국회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에 대해서 이승만 국회의장이 반대함으로 해서 소위 이 헌법은 내각 책임제 양원제 국회로 하는 헌법 초안은 사실 거부되고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승만 국회의장이 선호하는
그러한 그 헌법 제정안이 국회에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1948년 6월 28일 날 국회에 제출됐고 7월 12일 소위 그 제정되었으며 7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 선포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제헌절을 기념하고 7월 17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당시 헌법에 의하면은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제헌헌법은 그러나 내각 책임제적, 의회적 요소가 많은 가운데 행정 수반을 총리가 아닌 대통령으로 바꾸고 7월 20일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국회의장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제헌헌법은 여기서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는 소위 그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국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승만 국회의장이 반대하면서 소위 대통령 중심제가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내각제의 요소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헌헌법은 전문과 10장 10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에서 3.1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설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에서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과 함께 살필 때 임시정부의 법통을 제헌헌법이 이어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하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개정 초안에 의원 내각제의 조항 또한 담고 있어 미국과 같은 순수한 대통령 중심제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 원수이지만 국회에서 대통령, 부통령을 선출하게 함으로써 의원 내각제의 총리와 같은 총리의 선출 방법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애매한 이야기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제를 원해서 의원 내각제를 맨 처음에 원했던 헌법 초안이 대통령 중심제로 됐지만은 그러나 의원 내각제의 정신도 상당히 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 같은 순수한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고 제헌헌법에 보면은 일종의 혼합형 대통령 중심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회 임명권을 가지며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긴급한 경우에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으며 1회에 걸쳐서 중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의 소위 그 제헌헌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헌헌법은 국회는 원래 양원제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로 단원제로 되어 있고 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러나 제헌국회의원은 헌법에 의해서 소위 그 임기를 개회일로부터 2년 단축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초대
재헌국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와 같은 일을 끝내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국회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4년 임기의 국회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러는 의미에서 아마 2년으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권 이외에도 예산안 심의 결정권, 여러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 국정감사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국회 출석 및 발언 요구권, 대통령 및 여러 강요에 대한 탄핵 소추권, 국무총리 임명 시 국회의 동의권 등 여러 가지 국회의 권한이 광범위하게 소위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내각제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법원은 법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독립된 재판기관의 역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대법원은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 입법, 위법 심사권을 갖지만 위헌 법률 심사권은 대법원이 아니라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과 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위원회가 갖는다라고 소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사기업에서 근로자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균점할 권리가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2장에서는 자유권을 비롯하여 사회적 기본권, 참정권 등의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재헌헌법의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헌헌법은 물론 그 후에 9번에 걸쳐서 헌법이 개정되었지만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개정되는 과정에도 재헌헌법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가치는 상당히 보존되면서 개정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재헌헌법은 그 후에 소위 9번 개정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 헌법이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라고 그러는 것을 간단히 한번 도표로 보겠습니다. 개헌의 역사는 우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헌법 제정은 1948년 7월 17일 날 공포가 되어서 대통령 중심제, 물론 대통령 중심제지만 내각제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제1차 헌법은 1955년 7월 7일 날 소위 발췌 개헌안이라고 그러는 것으로서 우리가 명명할 수가 있는데 6.25 사변이 있었은 전쟁 통해 부산에서 소위 헌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발췌 개헌은 대통령, 부통령제, 직선제가 가장 큰 내용입니다. 제2차 개헌은 1954년 소위 4.4.5입 개헌안이라고 그러는데 초대 대통령의 연임을 금지한 조항을 폐지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종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종신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3차 개헌안은 1960년 6월 15일 4.19 민주학생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내각 책임제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개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4차 개헌안은 소급입법이고 제5차 개헌안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민정 이양을 하는 과정에서 군부가 제시한 그러한 헌법입니다.
제6차 개정안은 1969년 10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당시 헌법의 재선까지만 가능한데 이것을 3선 연임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으로 바꾼 겁니다. 제7차 개헌안은 유신헌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신헌법으로서 대통령 간선제가 실시되고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변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3선 허용뿐만 아니라 대통령 중임 제한을 폐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종신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8자 개헌안은 박 대통령 사망 이후 대통령 간선제 그리고 신군부에 의해서 대통령 임기 단임제 7년 임기 단임제로 한 것이 제8차 개헌안입니다. 제9차 개헌안은 직선제 1987년 소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선언에 의해서 헌법이 개정되어서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국정감사권 부활 그리고 헌법재판소 신설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조항이 새롭게 신설 또는 개정되었는데 오늘날 현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헌법이 제9차 개정 헌법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